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매주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모아서 테슬라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소식은 사실 오늘 새벽에 테슬라의 2분기 어닝콜이 있었기 때문에 그 2분기 실적 발표 때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는 걸로 대체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세미와 사이버 트럭이 생각보다 조기 생산에 들어갈 거다, 그런 루머들이 나왔었고,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도 그 루머들을 좀 반영해서 제작을 해드렸는데요. 그건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소문들을 테슬라도 의식해서인지 어닝콜 업데이트 레터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었더라고요. 이 전망 페이지에 프로젝트란을 보면은 베를린하고 오스틴 두 군데 모두 다 2세대 모델 Y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세미나 사이버 트럭은 아니고요. 이 모델 Y의 양산 속도는 크게 세 가지 변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기술 도입이 얼마나 빨리 진척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기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680 셀 생산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스트럭처럴 배터리 팩, 이 두 가지죠, 말하자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부품 부족 문제. 이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역적인 승인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기가 베를린에 대해서 독일 정부 승인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셀 공급 부족 항상 있는 문제죠. 그리고 올해는 또 특히 부품 부족 문제까지 겹쳤고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모델 Y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세미 트럭 론칭은 2022년으로 연기한다고 정확하게 밝혔네요. 사이버 트럭 양산도 모델 Y 다음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일로는 프로토타입은 만들기 쉽지만 양산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말, 정말 입에 달고 사는 말이잖아요. 이번 어닝콜에서도 이 말을 한 10번 정도는 들은 것 같은데요. 세미와 사이버 트럭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부품 공급사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공장에 대한 셋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소식들이 와전되면서 그런 루머가 생겨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올해 생산을 시작하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생산을 할 준비를 착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루머도 나오게 되는 것 아닌가, 반대로 생각하면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콜 Q&A에서 나온 사이버 트럭 관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이버 트럭은 싱글 피스 캐스팅과 스트럭처럴 배터리 팩을 사용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파 단계라고 말을 했고요. 올해 말에 베타 단계에 들어갈 것이고,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 양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에 사이버 트럭 생산도 시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토타입은 쉽지만 양산은 어렵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했는데요. 차량 제작에 들어가는 부품이 10,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10,000개 부품 중에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부품의 속도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제작이 끝났는데도 에어백 모듈 혹은 안전벨트 때문에 차량을 고객들한테 인도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업계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춘 회사는 테슬라가 처음일 거라고 일론이 얘기를 했습니다. 포드하고 비교해도 테슬라가 더 빠르게 진행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을 이제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칩이나 부품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사이버 트럭 양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런 뜻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하고 세미는 배터리 셀을 특히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먹는 차종이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다른 차종에 비해서 매우 크니까요. 그래서 모델 Y하고 비교하면 사이버 트럭하고 세미는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요. 동일한 배터리 팩 수량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대량 생산의 이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모델 Y에 더 먼저 집중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하우스 셀, 그러니까 테슬라가 직접 만드는 배터리 셀이 아니더라도 배터리 공급 업체로부터 계약한 셀 공급 물량이 올해보다 2배가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셀 원료 이야기도 나왔는데, 배터리 데이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니켈이 제일 부족한 셀 원료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산철 배터리 사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 모델 Y는 올해 말부터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서 한정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양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미와 사이버 트럭은 모델 Y가 어느 정도 양산 체제에 올라온 후에 생산에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4680 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코어 테크놀로지 쪽에 보면 배터리 앤 파워트레인 이쪽에 4680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 4680 셀은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기도 하지만 테슬라가 한 번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수적으로 꼭 성공시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4680 셀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요. 배터리 데이 때 발표한 타임라인에 비해서 진척 상황이 사실 더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1분기 어닝콜 때 4680 셀의 안전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걱정했고 이번 어닝콜에서도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4680 셀에 대해서는. 이 어닝콜 레터에 적힌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프리몬트 카토로드에 있는 파일럿 생산 설비에서 4680 셀을 만들어서 성능과 수명에 대해서 엄격한 테스팅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양산을 위해서 마지막 검증 단계 정도에 이르렀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목 공정, 그러니까 양산을 위해서 꼭 풀어야 될 공정상의 문제점 10% 정도만 더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밝혔네요. 4680 셀은 베를린하고 오스틴에서 생산할 2세대 모델 Y에 적용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관련해서는 스트럭처럴 배터리 팩하고 싱글피스 캐스팅으로 제작한 차량에 대해서 충돌 테스트를 했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렇게 밝혔네요. 그리고 Q&A 시간에 이 4680 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요. 4680 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4680에 관한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일론은 프로토타입은 쉽지만 양산은 어렵다 이 말 또 했습니다. 그리고 4680 셀 양산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식 전극 공정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터리데이 영상도 제가 자막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영상을 보면 맥스웰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건식 전극 공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정말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배터리데이 때도 사실 은근히 그런 얘기들을 꽤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건식 전극 공정의 문제점이 4680 진행을 좀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코팅이 된 전극 표면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질러주는 공정을 캘린더링이라고 한다고 해요. 캘린더링. 이 일론 머스크는 피자의 도우에다가 그걸 비유했는데요. 피자를 만들 때 보면 피자 도우를, 그러니까 반죽을 균일하게 아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예쁜 피자가 되잖아요. 굳이 피자가 아니더라도 뭐 빈대떡을 만든다거나 만두를 빚을 때도 똑같죠. 그래서 아마 그와 비슷한 공정이 캘린더링 공정인 것 같은데 전극들을 돌돌돌돌 말아서 젤리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롤러라고 하는데 1865나 2170처럼 셀 실린더가 작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았는데 이 롤러가 커지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인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일론이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드류 부사장이 이제 좀 끼어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쪽 책임자니까요. 이 캐소드하고 애노드가 있잖아요. 배터리 셀에는. 근데 애노드 쪽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캐소드 쪽의 문제이고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엔지니어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곧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밝히더라고요. 일론은 이 건식 전극 공정에서 가져오는 배터리 코스트 절감률이 10%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10%가 뭐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기가와트, 나중에는 10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생산량에 도달할 계획이니까 거기에서 10%의 코스트 절감은 정말 무시 못할 수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건식 전극 공정에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거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10%라는 코스트 절감을 위해서는 그런 식의 뉘앙스의 말을 일론은 계속해서 했고요. 드류 부사장은 열심히 일해서 꼭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둘의 그 발표 내용을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다시 이제 분위기를, 뉘앙스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윗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트윗의 의미를 그 며칠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닝콜 때 한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트윗의 내용도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식 공정에 아까 말한 캘린더링 공정이 아무리 어렵고 해결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4680 셀 양산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원가 절감, 배터리 원가 절감에 있어서 이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해결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일론이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이 트윗 내용하고 어닝콜 때 이제 한 얘기하고 앞뒤를 정황을 맞춰보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올해 말까지 베를린하고 오스틴에
4680 셀 100GWh 규모의 양산 설비를 모두 다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산 능력을 못 갖추더라도 일단 설비는 모두 다 설치할 계획이라는 얘기고요. 내년 연중, 그러니까 일론의 말에 의하면 뭐 설마 내년 1월에 되지는 않겠지만 내년 연말까지는 100GW 생산 규모에 도달할 확률이 반반 정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꽤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00GW라는 거는 연간 100GWh라는 거고요. 생산 규모가.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 1월 달부터 그런 생산 규모에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달에 가서 100GWh 규모에 도달한다고 하면 이제 2022년부터는 연간 생산량이 100GWh가 되겠죠. 근데 12월에 될지 내년 7, 8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생산 규모에 내년 연중에 도달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확률은 반반이다. 그렇게 일론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 반반이라고 한 얘기는 50%의 확률로 도달을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 12월이 돼도 연간 90GWh 정도의 생산 규모밖에 도달을 못했다. 그러면 뭐 사실 반반 중에 50% 확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관적인 결과는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2022년부터는 확실하게 100GW 정도의 4680 셀을 생산할 거라는 그런 얘기인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은 이 문제가 그렇게 펀더멘털한 문제가 아니고 일을 더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배터리 대회 때도 제가 자막 달면서 계속 그 느낀 점인데, 일론은 계속해서 드류 부사장을 통해서 빨리빨리 일을 정말 많이 해서 성과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했거든요. 농담을 많이 섞어가면서. 이 어닝콜 때 오늘 한 이야기도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가 그렇게 펀더멘털한 문제는 아니지만 10%의 배터리 코스트 절감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일론이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드류 부사장을 은근히 좀 쪼는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또 뭐 좀 인상적으로 들렸던 말은 이제 기가팩토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가팩토리 진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미국에는 재무 전문가하고 법률 전문가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뼈 있는 농담이죠. 엔지니어,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재무하고 법률 쪽 전문가만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도 일론이 그 한 미디어하고 인터뷰를 할 때 MBA 출신 경영자들을 좀 깠었잖아요. 말만 앞서고 겉멋만 들어있는 그런 경영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일론도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좀 더 우대받을 수 있고 엔지니어 쪽에 좋은 인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뜻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애널리스트가 꽤 괜찮은 질문을 하나 한 것 같아요.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4680 배터리하고 테슬라가 직접 제작하는 인하우스 배터리하고 이 전략 방향 혹은 기술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평소에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테슬라가 직접 제작하는 4680 배터리 셀하고 예를 들면 LG에서 제작하는 4680 셀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기술적인 노하우 같은 거는 어떻게 공유를 하는 건지, 그런 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론은 배터리 포맷하고 케미스트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배터리도 뭐 폼팩터도 여러 가지고 포맷도 여러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셀 원료 케미스트리도 워낙 다양하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일론은 가능하면 두 가지 폼팩터, 여기서 두 가지 폼팩터면 뭐 4680은 당연할 것 같고 그 다음 2170이겠죠 당연히. 이 두 가지 위주로 쓰고 싶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뭐 가능하면, 그런데 안 되면 1865도 계속 쓸 수도 있다, 뭐 그런 뉘앙스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폼팩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케미스트리 쪽에 관련해서는 니켈을 기반으로 한 니켈 베이스 케미스트리하고 아이언을 기반으로 한 케미스트리,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폼팩터에 두 가지 케미스트리,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드류 부사장은 4680 셀 디자인과 관련해서 배터리 공급업체하고 테슬라는 좋은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급업체의 4680 셀 생산에 대해서 테슬라가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애널리스트의 질문이 그런 뜻도 약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테슬라는 이제 큰 틀에서만 관여를 하지 대부분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생산을 한다, 뭐 그런 식의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4680 셀 디자인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노하우 같은 거는 테슬라가 제공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셀을 만들고 하는 공정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은 협력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서 테슬라에게 납품을 할 계획인 것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론은 또 예전에도 했던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셀 공급업체 공급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맨날 하는 얘기잖아. 배터리 셀. 제발 셀 좀 많이 만들어달라. 왜 이렇게 셀 노래를 부르냐면 공급량만 충분하다면은 지금 올해 메가페이크나 파워월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충분히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자동차 만들기도 바쁘기 때문에 ESS 쪽에 그만큼 배터리를 투입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내년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면 그동안 만들고 싶었던 메가팩이나 파워를 충분하게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셀 좀 많이 공급해달라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이제 슈퍼차저 공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가 사실 타 회사에게 슈퍼차저 인프라를 공개한다는 정책은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도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회사의 슈퍼차저를 오픈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죠. 근데 이제 아마 이번에는 거의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론 설명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테슬라 오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 어플을 똑같이 다른 회사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도 그 어플을 다운받아야만 아마 슈퍼차저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어댑터를 제작해서 제공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마 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그 슈퍼차저는 점유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유 시간에 비례해서 아마 과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슈퍼차저의 타사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테슬라 오너들 간에도 어떤 경우에는 슈퍼차저가 좀 붐비는 시간에는 불만들이 좀 있잖아요. 기다렸다가 충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러시아워 시간이라던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요금을 좀 비싸게 한다던가 뭐 물론 테슬라 오너들한테 적용하는 가격하고 타사 전기차 오너들한테 적용하는 가격을 차별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테슬라가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 어댑터는 작고 가볍다,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일론이 계속 얘기하는 걸로 봐서 지금 테슬라 코리아에서 추진 중인 DC 콤보 어댑터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식의 어댑터인 것 같고 사실 반대죠. 그러니까 테슬라 투 DC 콤보 그 반대로 DC 콤보 투 테슬라 그 두 가지 어댑터가 다 나올 것 같죠.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타사 전기차 오너들한테 슈퍼차저가 오픈이 된다고 하면 그 두 가지 종류의 어댑터가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그 현대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피트 충전소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특정 회사의 전기차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 그래서 슈퍼차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론이 밝힌 것처럼 슈퍼차저를 타사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어댑터도 만들어서 오픈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슈퍼차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닝콜 관련 얘기는 아닌데요. 트위터로 어떤 고객이 일론 머스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플레드 차량부터는 차량의 12V 배터리가 리튬이온으로 바뀌었잖아요. 훨씬 더 부피가 줄어들고 내구성도 좋고 그렇죠. 기존의 12V 배터리에 비해서 수명도 더 길고요. 새로운 12V 배터리로 교체할 때 플레드 차량 아니더라도 기존의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던 고객들도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체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일론한테 했는데요. 일론이 노력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테슬라에게도 좋은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2V 배터리의 수명이 더 길어지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그걸 자꾸 교체하느라고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럼 이번 지난주 소식은 오늘 있었던 어닝콜에 관한 내용으로 대부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어닝콜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자들 혹은 테슬라 팬들은 4680 셀,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저도 컨텐츠 만들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업데이트를 정말 기다리잖아요. 일론한테 맨날 그 트위터 통해서 질문도 하고 제발 빨리 어떻게 진행되느냐 알려달라 언제 되냐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머도 별의별 루머도 많이 생산이 되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어닝콜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이 다음 어닝콜 때부터는 일론이 등장하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특별한 주제가 있지 않는 한은 일론이 어닝콜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들이나 팬들도 조금 더 긴 안목으로 기다려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